어서소통교육부 김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6주차부터 8주차 사이에 진행할 팀 프로젝트 2 글쓰기 내 안의 슬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글쓰기가 팀 프로젝트에서 진행됩니다. 내 안의 슬픔. 첫째, 치유의 글쓰기. 내 안의 슬픔 유형들. 내 안의 슬픔에 대한 예문 두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치유의 글쓰기. 슬픔에 주의하세요. 그것은 악습입니다. 프로베르가 서한 집에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악습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주체로서 내가 맺는 관계들이 늘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적대적 관계도 있죠. 자존감을 높여주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열등감만 키워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내 안의 슬픔들은 멀리 있지 않다.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부모와 자녀, 친구나 연인 등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크기는 심리적 거리와 반비례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 단계는 그것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로서의 글쓰기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트라우마를 지금 여기로 불러내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바로 그 자리로 불러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다. 치유의 글쓰기는 즐겁지 않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 칼 융이 말하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그림자가 내 안의 낯선 나, 내 안의 어린애라고도 한다. 이다. 누구에게나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은 그림자가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의 낯선 나, 즉 그 그림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안의 낯선 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긍정적인 나와 부정적인 나, 그 둘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온전한 나, 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나도 분명히 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그림자를 지우는 방법은 없다. 모른 채 할 수도 쫓아낼 수도 없다. 그림자가 나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홀로 선다는 것, 즉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안의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능력,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그런 모순인데 그런 모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맹심해야 한다. 지금 여기에. 물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의 간섭을 받는다.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동안 나는 과거로 돌아간다. 그 그림자가 바로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미래는 모릅니다. 그것은 희망이나 기대로
있는 것이죠.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그때 그곳으로, 과거죠.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삶은 타자, 즉 자신의 그림자죠. 내 안의 낯선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두터운 현재를 살아간다. 어쨌든 그런 자신의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의 그림자가 바로 자기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현재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 과거가 현재의 밑바탕이다. 그래서 과거를 떼어놓고 현재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의 자신이라도 그것은 어쨌든 현재의 어떤 바탕이다. 그래서 그 과거를 부인하면은 현재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서로 이렇게 삼투하는 시간을 우리는 두터운 현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그림자로 존재하죠. 미래는 그냥 희망이나 기대, 그런 것으로 막연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과거 혹은 미래와 절연한 채 온전한 현재를 살기는 불가능하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내가 또 다른 나, 이 또 다른 나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죠.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 그죠? 타자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할 때 나는 온전한 관계의 주체로 거듭난다. 관계의 주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주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나의 현재가 두터워지고 나는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 안의 슬픔 유형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내 안의 슬픔이라는 글을 쓰라고 할 때 슬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죠. 슬픔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슬픔의 범위는 다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서운함, 분노, 절망, 괴로움, 자책감, 후회 같은 감정들을 모두 슬픔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충격을 준 타인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느낀 감정을 슬픔이라 간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슬픔의 크기나 범위나 종류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슬픔을 묻어둔다면 그 기억은 더 큰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슬픔을 떠올리는 일은 힘겨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아픈 상처일 수도 있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슬픔을 자신에게 숨겨두는 일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자신 안에 감춰두고 숨겨둔 상처는 자신의 긍정적인 삶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 슬픔의 무게가 각기 차이는 있겠지만 슬픔과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그 슬픔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럴 때 슬픔은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자신에게 그림자로, 자신 속에 그림자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고 제거하고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써 인정한다는 것이 그 그림자처럼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안고 살면서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안의 슬픔 유형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내 안의 슬픔들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니까 가장 압도적인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별이었습니다. 사별. 즉 가까운 사람들과 또는 반려동물이나 어쨌든 친구나 이런 존재들과
죽음으로 이별을 하는 것을 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존심 손상이나 배신감 같은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죄의식 같은 것은 좀 드물게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정도로 대충 포괄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가 더 있을 수도 있죠. 자, 사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지난 학기 수강생들이 떠올린 내 안의 슬픔 유형들 중에서는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반려동물 등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즉 사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죽음은 객관적으로도 슬퍼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고 누구든 흔히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별이 각자에게 주는 슬픔의 정도도 아쉬움의 감정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까지 다양하다. 길게 살지도 않은 20대 초반의 삶에 죽음이 별로 감각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텐데 사별이 비중 높은 슬픔의 하나가 되는 것은 좋아하는 존재와 나누던 감정들마저 잠재워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감각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자존심의 손상 종류에 대한 글을 봅시다. 지난 학기 수강생들이 그래서 자존심 손상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최근에 올바른 자존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널리 확산된 덕분일 것입니다. 자존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흔히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자존심, 자존감 등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존심은 부정적 의미의 자만심과는 다릅니다. 자만심은 그 만자가 오만함 할 때 그 만하고 같은 거죠. 자만심은 드러내놓고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자만심은 남의 자존심까지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자존심은 남이 몰라본다 해도 스스로 지키는 것일 뿐이므로 단순한 외부 충격에도 내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넓게는 무력감, 상실감, 열등감까지도 자존심 손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무력감, 상실감, 열등감까지도 자존심 손상 범주에 포함시켜서 구분할 수가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배신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신은 어떤 상대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리는 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배신하는 존재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배신감이죠. 믿음과 의리, 즉 신의의 주관성 때문에, 믿음과 의리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고 주관적인 그런 말이죠. 그런 주관성 때문에 배신감은 일방적일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고 좋아했다. 그런 어떤 감정들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대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상대는 이 사람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이 사람만 혼자서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아했다. 그런 것은 일방적인 경우죠. 물론 누가 봐도 틀림없이 심각한 객관적인 배신들은 있습니다. 역사에는 국가 간에서부터 개인 간에 이르기까지 배신의 사례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신이나 무생물에 대한 배신감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가 배신을 함께 지탄하면서도 배신감을 한 가지로 똑같이 느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그런 천차만별인 그 배신감의 주관성 탓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은 외로움, 고립감, 허탈감 등과 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 고립감, 허탈감 이런 것은 배신감의 범주에서 같이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울이라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 할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우울이 병이 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정. 병이라는 뜻이죠. 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병 중에서도 우울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우울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울을 뜻하는 멜랑콜리라는 말이 멜랑콜리 신이 있었습니다. 멜랑콜리가 신격화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멜랑콜리가 타고난 천재의 기질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죽음의 낭만적 통로에서 멜랑콜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천재들도 상당히 이렇게 자신의 우울한 기질이 천재적인 기질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멜랑콜리의 그런 특징이 바로 사랑과 죽음의 그런 낭만적 통로, 거기서 우리가 찾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의미까지 있다고 본 것이겠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나오고 나서부터 정신분석은 멜랑콜리를 우울증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아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멜랑콜리 하면 우울증을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여전히 그 멜랑콜리는 낭만이라는 말과 통하면서 예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죄로 느끼는 의식이 제의식입니다. 제의식 중에는 법을 어긴 제의식, 그런 제의식과는 아주 딴판인 근원적인 제의식이 있습니다. 제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한다는 점에서는 선명하지만 근원적이라는 뜻으로는 우울처럼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양심입니다. 법은 양심에 기초하지만 법이 단죄할 수 없는 제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이지는 못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다 규정하지 않은 것이죠. 가까운 사이에 양심이 더 많이 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죄 짓는 당시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지고 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심리적 편안함으로 그다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우울도 왜 우울한지, 그것이 왜 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울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공부스러운 것이죠. 이 제의식 같은 경우도 그죠. 법을 위반한 제의식이라면 그거는 선명하죠. 선명하지만 그냥 어떤 자기 혼자서 심정적으로 느끼는 제의식이 있다면 그거는 그 제의식은 왜 생기는지 의식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선명한 부분이 있죠. 선명한 부분이 있지만 꼭 그게 제의식을 느껴야 하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제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양심, 자기 양심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느껴도 되는 경우에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껴야 되는데도 안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내 안의 슬픔 예문을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별이란 단어에 면역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누가 이별에 무덤하고 슬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들이 전학을 간 적도 없고 내 주변에서 누군가 돌아가신 적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이별은 지금까지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죠. 바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내 안의 슬픔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론에 주제문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본론 첫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첫째 단락이죠. 본문 첫째 단락. 나는 어릴 때부터 숫기가 없어서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있었다. 나는 수업 시간에도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께 말을 잘 하지 못하였고 초등학생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 그때 내게 유일한 위안이 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종현의 노래였다. 그의 노래를 들으면 친구 같던 내게 종현이란 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그 후 친구가 생긴 뒤에도 나는 힘들 때마다 종현의 노래를 들으며 내 마음을 달랬고 차츰 종현은 내 하루의 일부가 될 정도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종현에 대한 자신의 그 감정이 이제 고착화 된 이런 상태죠. 본론 첫 단락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론 두세 단락을 봅시다. 고3 막바지 수능도 끝나고 대학도 결정돼 내가 즐겁게 알바를 하던 때였다. 친구들이 샤인이 종현이 죽었다는 기사가 지금 났다고 내게 연락을 했고 처음에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겁이 났다. 인터넷에 종현을 검색하면 그가 진짜 죽었다고 나올까봐 나는 무서워서 폰도 못 보고 7시간 동안 알바에만 집중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폰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본론 셋째 단락입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고 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노래를 만들고 라디오로 다른 사람들의 고민들을 들어주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위로받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한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도 그로부터 위로만 받았지 아이돌이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 돈 많고 어리니까 됐지 라며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의 유서가 공개된 뒤 일주일 동안 나는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알바는 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처음 겪은 이별은 슬프고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본론 단락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단락이 되겠죠. 종현은 내게 멀기도 하였고 가장 가깝기도 한 존재였다. 폰이나 방송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를 나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내가 혼자 좋아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내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 이별은 내 안의 슬픔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점차 종현과의 이별에 익숙해질 때쯤 내 안의 슬픔도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에게든 이별의 순간은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 이별의 순간들에도 곧 익숙해지고 우리 내면의 슬픔도 무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앞에 말한 유행들 5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바로 그 사별의 해당되는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가수의 죽음이 자기 자신 안의 슬픔으로 있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무뎌졌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예문을 하나 봅시다. 슬픔으로 인한 성장. 슬픔은 내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슬픔은 내게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슬프다고 말하면 좋지 않은 생각만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슬픈 일을 겪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슬픔을 겪고 한 단계 더 성장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이것은 이제 그 슬픈 일, 즉 자기 자신의 내 안에 슬픔이 되어 있던 그 그림자로 존재하던 것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자기 성장의 바탕으로 삼게 된 그런 단계까지를 이야기하고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처음으로 내 곁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낸 이야기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풍이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정이 많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새벽에 풍이가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다. 나는 정말 슬펐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생각한 풍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게 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내 곁에 있을 때 더 잘하자고 생각했다. 여기는 본론 첫 단락에 사별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이별이 하나 제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시험 시간에 답을 한 칸씩 내렸었던 경험이다. 중학교 때 나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시험을 친 어느 날이었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점심을 먹은 뒤 친구들과 답을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순간 하늘이 깜깜해졌다. 왜냐하면 답을 한 칸씩 내렸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 시험이 있었음에도 나는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슬프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책상에만 엎드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시험도 잘 치지 못했고 그것은 정말 슬픈 경험이었다. 이때 나는 이미 친 시험에서의 실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다음 시험 때 실수 없이 더 잘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는 상당히 그 자신의 슬픔을 빨리 수용한 것 같죠. 이렇게 이별의 경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그 슬픔의 유행이 하나 또 이단락에서 또 본론 이단락에서 또 하나 제시됐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내가 눈 수술을 했던 경험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유치원 때부터 안경을 쓰고 다녔다. 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서 수술을 해야만 눈이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초등학교 때 결국 수술을 했다. 나로서는 처음 수술하는 것이어서 너무 떨리고 무섭고 슬펐다. 꼭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처럼 눈이 좋았으면 이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때도 나는 또 하나를 느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싫다고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 학생의 글은 본론 세 단락이 각각 다른 사건들을 갖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슬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종류의 슬픔을 각각 한 단락씩 만들어서 그렇게 본론 세 단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읽었던 가수 종현의 죽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이죠.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애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죽음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어느 정도 그런 슬픔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슬픔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세 가지가 있고, 대부분이, 그러한 슬픔들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하나로 거의 잘 수용된 그런 경우의 슬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슬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본론 세 단락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았다. 나는 그런 슬픔들 가운데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막상 슬픔이 찾아오면 그 순간의 감정 탓에 아파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슬픔 때문에 아파하지만 말고 그 슬픔 뒤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슬픔을 자신 속의 어두운 영역에 그림자로 남겨두고 외면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직시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본인은.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중 생긴 의문사항은 밴드 채팅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클래스 질답 게시판에 올려도 좋고 문자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게시판에 오른 글일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